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MBN 현역 가왕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대1 대결을 할 상대를 지목하면서 너 나와! 하잖아요. 그때 보통 자기보다 센 사람을 지목합니다. 왜냐? 센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과 동급이 되고 이기면 난리 나고 저도 잘 싸웠다 소리 들으니까요. 정치권도 똑같습니다. 요새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너 나와 1대1 토론하자 하고 있는데요. 현역 가왕과의 차이점. 정치권에선 지목당한 사람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난 싫은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3월 5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현역 가왕만큼 재밌는 현역 정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 도는 1대1 토론하자.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1대1 토론하자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돌고 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자라고 이야기하면 저쪽에서는 그쪽 말고 나는 다른 사람이랑 붙겠다. 그러니까 또 딴 쪽에서는 그럼 내가 당신이랑 붙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아까 얘기하셨듯이 1대1로 붙자, 너 나와 할 때 보통 센 사람한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다가 더하기 살짝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하기도 하죠. 약간 만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게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오. 그 이야기에 앞서서요. 두 사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충청도의 총선 격전지를 정말 순회하고 있는데요. 네. 충남 천안시를 어제 갔고요. 아, 그래요? 오늘은요. 충북 청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어허. 이틀 연속 충청도를 순회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가, 한 입 넣어줄게, 야. 옳지.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럼요. 우리 사무장 지금부터 좀 짝배기 좀 해주셔. 예? 충청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는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이강현입니다. 저는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 다부지게 잘 먹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딜 가든. 그런데 저기가 지금 충청에서도 김현주 평론가님 뭐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격전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말 의석수를 너무 확보를 못했어요. 어제 갔던 천안에도 3석이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그래요? 오늘 간 청주 역시도 원래 4지역구 모두를 민주당이 석권을 했었는데 보궐선거 자리가 하나 생겨서 그거를 이제 간신히 가져오는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가 민주당 텃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전에는 청주 상당구에 아마 사거리, 오거리도 아닌 육거리가 있나 봐요.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원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겸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만났고요. 오후에는 육아맘들과의 간담회가 있고 이래서 4개 지역구 모두에서 자그마치 8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의 모든 지역구를 한번 순회를 하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 충북 이렇게 충청을 여러 군데에 샅샅이 훑는 동안 손정혜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어딜 갔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네, 이재명 당대표 어제는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에
에서 이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정치 1번지 종로에 누가 활동하고 있느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이죠. 각상원 예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요? 시장을 들렀다고 하는데요. 이 창신 시장에서 이제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아, 이분이 그냥 곽상원 변호사. 아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소문난 족발집에 들려서 이제 불족발 먹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활동을 좀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을 찾았는데요. 네. 왜 찾았는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하. 최근 이 지역의 현역이셨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공천 논란에 반발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일이 있었죠. 그랬죠. 아. 지역 민심을 직접 수습하기 위해서 이 영등포 갑에 긴급히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뭔가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와 오늘 일정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러면 예, 조금씩 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소문난다. 이거는 우리 곽 후보가 사실 아까 알겠습니다. 내가 샀어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괜찮죠? 너무 많이 먹는 거 같거든요. 박상원으로 해주세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못 살겠다. 여러분이 심판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네, 저렇게 또 바쁘게 이곳저곳을 훑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근데 앞서 잠깐 나왔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쓸데없는 궁금증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금을 두둑히 안 갖고 왔네요. 아까 조그만 것은 쏜다고 하시면서 다음 거 족발은 곽상원 후보가 내시오 그러던데 돈을 안 갖고 온 겁니까?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부분인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정당의 대표는 자신이 개최하는 정당의 간담회 등에서 현장 음식료를 제공하는 외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돈을 마음대로 내고 싶어도 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혹여 기타 사유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논란이 불거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국회의원 후보자도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사서는 안 됩니다. 원래 제값과 비싼 가격 그 차익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의원 후보자는 자신이 먹을 물건은 자신이 직접 제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 그러면 시장 가서 예를 들면은 3,000원짜리 뭐 나무를 사는데 10,000원 내면서 아이고 거슴돈은 가지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꼭 7,000원 차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어머나, 금지에 대박 사건. 저촉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후보들이 아마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선거는 깔끔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앞서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최정학 기자님, 지금 양당의 대표들이 지금 각 지역을 열심히 훑는 거 보이는데 앞서 제목이 1대1 토론하자였잖아요. 이게 대체 그럼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이 비대위원장의 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의미를 따져보면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토론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민주당에서도 자평해오지 않았냐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 이 원하는
뭐 방송사 그리고 지정하는 이 사회자까지 내세워도 된다라고 이 그래요. 자신감을 나타내고요. 뭐 어디서 내가 뭘 하고 있던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 그 시간 다 맞추겠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피할 리가 있냐. 여러 이슈에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선택하는데 그 기준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에 응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토론에 맞붙자고 제안한 게 처음은 아니고 며칠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겨. 역대 총선에서 선거가 임박해서 양 당의 대표끼리 TV 토론 1대1 토론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끼리는 공식 토론회를 비롯해서 많이 토론을 하죠. 네네네. 근데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구별 중심 토론이기 네네. 그 선거기 때문에 당 대표가 나서서 어떤 당의 입장을 내세우는 이런 토론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토론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당초에. 언론사들에서 지난 29일 저녁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그 문의가 많이 갔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지가 왔는데 8시 반경이었습니다. KBS TV조선 채널A MBC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토론 제안이 와서 너무 문의가 많이 와서 이렇게 공지를 보내드린다 하면서 방송사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생방 토론에 즉시 임하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내놨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 답이 없다 보니까 이 토론에 왜 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데 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 토론에 응하기는 좀 쉽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1대1 토론을 하자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방송사들이 요청 온 걸 일단 먼저 수용한 모양새를 취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이재명 대표 토론회 받으시죠 라고 이제 재차 촉구하는 건데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재촉에 촉구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대통령과의 토론은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닙니까? 며칠 동안 토론을 회피하다가 생각해낸 게 겨우 이겁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대1 토론 응하라는 것은 저기 제쳐두고 줄기차게 대통령한테 야당 대표로서 대화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철저히 이 외면당했다. 그 점을 강조해.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체급이 높은 대통령과 대화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요. 민주당의 이번 선거의 전략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중에 뭐 경제 파탄, 민생 파탄, 그러니까 실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 1대1 토론이 완성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토론의 주제가 사법 리스크를 겪는 민주당 당대표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미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TV토론 해봤죠. 이 토론이 성사되면 순식간에 한동훈 위원장도 대선 주자급으로 토론으로 국민들한테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아하. 그러다 보면 토론 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또 대선 주자라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당신 아니야 대통령 나와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요, 너 말고 한 체급 높은 사람 나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 보니까 험지일수록 정치 신인들 영입해가지고 내보내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비겁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위원장님 화성을에 출마하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있다 있으실까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을에 한동훈 위원장 출마하세요 라고 이준석 대표가 먼저 선수를 쳤더니 선공을 펼쳤더니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은 저 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뭐 한마디로 무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본인이 천마디로 띄워놓던 게 본인은 아무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겠다. 지역구에도 안 나가고 비례대표도 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나오세요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전에도 사실 뭐 국민의힘의 뭐 여러 정책이나 혹은 선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같은 식의 대답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 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일일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이름 석자를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재밌는 게 돌고 도는 지금 1대1로 한판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정말 돌고 돕니다. 과거에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얼굴 천재 차은우 씨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라고 꼽았던 안귀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그렇게 꼽고 나서 도봉갑에 전략공천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은 혹시 이렇게 아첨꾼만 생존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안규령 부대변인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토론은 저랑 하시지요라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시간을 맞추겠다라면서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거의 뭐 복붙은 아니지만 복사해서 붙이기는 아니지만 약간 그 주어만 바꿔서 이렇게 딱 제안을 한 건 나랑 붙읍시다 한동훈 위원장 이런 건데 그런데 돌고 도는 나랑 한판 붙여 또 있답니다. 이런 제안한 사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모르면 통과. 지금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개정부 질문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지금 정청래 의원을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패러디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이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인가? 자신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제1 권력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더 토론하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사회자 해도 상관없다. 저와 김건희 여사가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어디 나왔던 말을 그대로 복붙은 아니지만 패러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김현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까리 기름은 정청래 의원이 즐겨 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이러다가 정말 한동훈 위원장한테 토론 제안 챌린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뭐 법무장관 시절에도 뭐 아까 그 본회의 장면도 보셨습니다만 뭐 예결이라든가 대정부 질문 같은 거 본회의장에서 할 때 내지는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단 한 명을 상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질의들을 했었죠. 그리고는 결국 좀 본전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의원들은 뭐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뭐 김의겸 의원, 고민정 의원,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요. 박범계 의원도 있었고 뭐 이수진, 뭐 김민석 의원, 뭐 부지기수로 무척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뭔가 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몸값, 주목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본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토론에 응하자는 그 제안에 이재명 대표 또는 뭐 민주당은 응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전례가 없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총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가 지역의 일꾼을 이제 뽑는 것이니까 그렇죠. 정책 토론이나 뭐 지역의 일꾼으로 어떤 정책이 좋은가 이런 건 토론할 수 있지만 뭐 사법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은 본질적으로는 총선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와 인지도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시험대에서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 주자로 차기를 또다시 노린다면 대선 때는 또 1대1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당에서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토론에는 조금 무산돼 가는 분위기지만 중요한 건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은 뭔가 올바른 선택의 기회는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문화계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60여 년이 넘게요. 무대를 지켜온 연극계의 거목입니다. 배우 오현경 선생님이 지난 1일에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무대에 직접 올라서 관객을 만났었는데요. 지난해 8월에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반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셔서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일에 별세를 하신 건데요. 오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동료 배우들이 마지막 배웅을 함께 했고요. 유족과 연극인들은 연결식 후에 고인의 영정과 위패를 들고 아르코 예술국장을 비롯해서 대학로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생전에 무대를 올렸던 곳이 아르코 예술국장이거든요. 그래서 근처를 함께 돌아봤다고 하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현경 선생님의 아내분이 배우인 고 윤소정 씨입니다. 2017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렇게 아내 곁에 영면하게 됐습니다. 사실 고 오현경 씨의 고 오현경 선생님의 이름은 잘 몰랐을지라도 아마 지금 화면으로 사진으로 영상 보셨던 분들 이분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한국 연극의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극인장으로 연결식이 열렸는데요. 많은 연극인들이 배웅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라. 이 박달나무 지폐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서 내 찾아오는 그 할망구. 난 그 할망구가 찾아오면 기분이 나빠. 그 빌어먹을 무당 할망구 밤눈도 밝지. 어쩌냐게 내가 갈바지를 허우적거리며 넣는 걸 봤다더라. 옛날 젊었을 때는 훨훨 나는 뜻이. 저거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형님한테 할 얘기는 이낙훈, 김동훈, 김순철, 김성호
다 자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잘들 배워갖고 나도 곧 갈 거니까 우리 가서 다시 한번 같이 만나서 안녕.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연결식장에서는 그 오현경 씨의 생전 육성도 연극 대사로 보여지는데요. 그 육성도 이렇게 울려 퍼졌고, 그리고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순재 씨가 또 마지막 가는 길에 글쎄요, 뭐 추도사라고 할까요? 그런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순재 씨가 고인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실험극장 창립 동인으로 함께 활동했고, 이후 60년간 연기 인생을 같이 해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오늘 연결식장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순재 씨의 발언은 큰 뭉클함을 안기기도 했는데, 오현경은 고등학교 후배이자 나와는 1964년 TBC 동양방송 창립 멤버였다. 당시 함께했던 배우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 잘 만나면 좋겠고 나도 곧 갈 테니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좀 먹먹해져요, 저 얘기는. 뭐 사람은 누구나 한번 다 죽습니다만, 그래도 이순재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하니까 참 먹먹해진다.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생전에 그 오현경 선생님의 작품이라든가 뭐 혹시 연기 활동 아마 많이 접하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세대만 해도 무척 많은 작품들을 보고 과거에 자라기도 했고 그 같은 시대를 공유를 했었죠.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면 역시 그 TV 손자병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직장 드라마의 원조격이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드라마. 그리고 KBS 일기 공채 탤런트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1960년대에 우리 드라마 시대를 열은 그 장본인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 유행어 기억나요? 까불고 있어. 야, 진짜 지금도 못 잊겠어요. 저 까불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날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에 붐을 일으키는 한류를 만들었다면 그 근저에는 아마 이런 원조격인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고인이 되신 오현경 선생님은 1994년에 식도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 위암 수술을 또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병 중에도 무대를 향한 열정을 놓지를 않았었고 그래서 식도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전기 충격기로 응급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무대에 서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사제를 털어서 배우 재교육 연구소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중문화 분야 취재를 또 많이 하는 최정아 기자님도 그 오현경 선생님에 대한 기억도 취재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연극 무대를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에 오르셨던 모습이 또 선하기도 한데요. 사실 또 이번 그 무대 이제 그 오지혜 씨, 그러니까 딸 오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늘 그러니까 이제 유족 대표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준 이 동료분들에게 따님인데요. 오지혜 씨가 마지막 인사를 또 동료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지혜 씨가요, 지난해 여름에 아버지가 이 뇌수술을 받은 뒤에 인지 테스트를 한 것이 기억이 난다라면서 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간호사가 아버지에게 이름이 뭔지 물으니 오현경이라고 대답을 했다. 직업을 물으니 아주 힘있게 배우라고 답을 했다. 유작이 된 한여름밤의 꿈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대사는 공교롭게도 자, 저는 이만 갑니다였다. 이 미련 없이 멋진 인생 살다 가신 아버지께 잘 가시라고 손 흔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60년 넘게 연기 인생을 살아오신 고 오현경 선생님 덕분에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뉴스파이터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가뜩이나 진짜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픈 이분이 또 무슨 일을 당했다는데요. 누구 얘기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노소현 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소현 관장이요, 2000년부터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 중인 나비라는 아트센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지난해 5월입니다. 바로 그 아트센터 나비의 재무 담당 직원이요. 네. 이 노소영 관장의 비서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노소영 관장님의 이 세컨폰에서요,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네. 당연히 이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놨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며칠 뒤에 그 세컨폰으로부터 이 노소영 관장이 직접 보낸 듯한 메시지 한 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내용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왜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네. 빈털터리가 돼서 소송 자금이 부족하다. 상여금으로 5억 원을 입금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취지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이 재무 담당 직원이요, 비서가 알려준 계좌로 즉시 5억 원을 송금을 합니다. 어머나, 이 문자 내용을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노소영 관장이 지금 이혼 소송 관련 이 송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회사 돈으로 자기 그 비용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비서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번호 비서의 번호였고 비서가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서 5억 원을 보내라는 메시지까지 전송했던 것입니다. 이 단체의 자금은 담당 직원만 인출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 관장이 지시인 것처럼 가정하고 사정이 어려운 양 상여금 명목으로 출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재무 담당 직원이 김현주 평론가님, 이게 우리가 지금 봐서는 약간 뭔가 의심도 해볼 만한 의심도 해볼 법했는데 왜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5억이라는 돈이 무슨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 직접 본인한테 확인해 볼 법도 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네. 근데 이 비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까 극히 소수의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정황을 들어서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보냈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노 관장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가 왜 말할 때 특정한 말투가 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도 왜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뭐 마침표를 안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거. 네. 그런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대로 마치 노 관장이 보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 비서 이 사람은 들키지 않으려고 상당히 아마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상여금 명목으로 5억 보내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세금이 2억이 부과가 된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재무 담당 직원이 직접 그 관장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온갖 이유를 들어서 직접 만나지 못하게끔, 어머나. 직접 접촉을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을 빼돌린 손정희 변호사 횡령이잖아요, 이거 진짜. 일단 횡령보다는 사기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요? 직원을 속여서 수억 원대를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요. 네. 실제로 이 재무관리 직원이 이제 수상한 김새를 느끼고 직접 보고해야겠다, 이거 크게 문제되겠다,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네. 연말에 이제 노 관장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말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네. 밝혀졌는데요. 이 5억 원뿐만 아니라 노 관장이 직접 은행 가서 본인 계좌 내역을 확인을 했더니 이 5억 이외에도 무려 21억 6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이게 본인, 그러니까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여기에 들어있던 돈까지 빼돌렸다고 합니다. 지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귀를 의심하는데 빼돌린 돈이 노소영 관장의 비서란 인간이 빼돌린 돈이 5억도 지금 엄청난 돈인데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이담 아나운서? 26억 원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2019년에 여기 입사를 했거든요. 횡령의 시작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에. 엄청납니다. 이 비서가 입사한 해에요, 노소영 관장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 도장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 어머나. 노 관장의 보조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걸로 노 관장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OTP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돈을 빼내는 거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한 달에 한두 번 매달 노소영 관장의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부터요. 많게는 4, 5천만 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돈을 빼냈는데요. 이렇게 빼낸 돈이 총 19억 7,500여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두 본인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저 노소영 관장의 비서란 인간은 지금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평생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는 노 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대범한 짓까지 벌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요. 아예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 노 관장님 명의로 본인의 어떤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1억 9천만 원을 대출받는데 그것도 2차례에 걸쳐서 대출을 받았고요. 와. 그러면 총 3억 8천이 넘습니다. 와. 이 대출을 받아서 빚낸 돈까지 본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2차례에 걸쳐 대출 받은 게 1억 9천, 도합 1억 9천만 원인데 그 1억 9천을 대출 받아서 다시 본인 계좌로 넣었다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거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못 잡은 거예요?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을?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된 노소영 관장이 비서에게 사실관계 진술서를 받습니다. 저도 이 사건 처음 접하면서 범행이 사실일까 의문도 들었는데 재무담당 직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무엇보다 비서 스스로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다만 비서는 5년간 거액을 빼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전의 행방이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결국 노 관장 측이 이 비서를 지난 1월에 경찰에 고소했는데 범행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가족 또는 지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 쓰지 않은 금원이나 3자에게 보관시킨 금원 등에 대해서 조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비서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통상 사기나 횡령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커서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금액이 크고 누군가를 사칭하는 등 범행의 정황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사 단계에서도 충분히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죠. 이런 몹쓸 인간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은 반드시 법에, 그리고 진짜 누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걸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를 혼자서 저질렀을까요? 반드시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 있다면 반드시 수사당국이 밝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난데없이 사라진 자동차 휠, 자동차 휠에 발이라도 달린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자동차 휠에 발이 달렸다면 뉴스파이터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는 프로그램에 그러네요, 아마 맞아요. 나오겠죠. 뉴스파이터에서 다루는 거니까 사건입니다. 아하. 일단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0월에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가게 사장님이 아침에 가게의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세상에요. 타이어 휠들이 사라져 있었던 건데요. 사장님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난달 27일 또 한 번 아침에 사장님은 가게 문을 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또 자동차 이 휠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돌려봤는데요.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기웃거리더니요. 자동차 부품 앞에 놓인 휠을 양손에 들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길 건너에요. 가게가 또 있는데 거기 야적장에도 침입을 하더니 또 양손에 휠을 들고 본인 거 가져가듯이 그냥 가져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지금까지 뭐 타이어 도둑은 많이 보고 또 들어는 봤지만 타이어 휠 도둑은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지난 27일 밤에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지금 영상 속에 나온 사람이 7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어허. 차량 부품 가게는 보통 이렇게 길가나 이런 데 좀 야적을 해놓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좀 덮어놓고 그렇죠. 밤에는 지키는 사람도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저걸 뒤적거려가지고 휘를 들고 가니까 옷을 딱 걷어내고 지금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가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30분 동안 두 가게를 오가면서 자동차 휘를 훔쳐간 거죠. 네. 모두 14개를 훔쳤다고 하는데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아하. 우리가 신발 2개가 있어야 한 짝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 휠은 바퀴가 4개잖아요. 네. 4개가 한 세트인데 어허. 하나씩만 훔쳐가가지고 나머지 3개마저 못 쓰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 엄청난 손해가 있었던 겁니다. 저런 몹쓸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지금 황당할까요? 해당 가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한테는 판매할 그게 안 되니까는 피해 금액이 엄청 나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버리는 거죠. 3개는. 이렇게 되면 피해 액수가 상당할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70대 남성이요. 처음 이렇게 절도 행각을 벌인 게 아니라 지난해도 한 번 찾아와서 훔쳐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가게에서 이제 절도 사건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 또한 같은 사람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총 피해 규모가 지난해 10월에 15개 그리고 지난달 총 14개 총 29개의 그 절도 피해를 입었고요. 돈으로는 한 1,000만 원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작년에 범행한 게 안 잡혔다고 올해 또 온 걸까요? 그럼 올해도 또 못 잡은 거예요, 박성호 변호사님? 이번에는 잡았습니다. 이 피의자가 범행했던 장소들을 보면 이 타이어와 휠 등이 야외에 적치된 장소였습니다. 시간도 한밤중이라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야외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피의자 수사망에서 벗어나려고 차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세워두는 잔꾀도 부렸지만 주변의 모든 CCTV를 분석한 경찰의 끝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단 차량 번호로 범인을 특정한 후에 이 경찰이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직접 파출소로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제발로 파출소로 찾아왔는데 경찰에 붙잡힌 피해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물품을 반복적으로 훔친다, 누군가 사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훔친 타이어 휠 이미 팔아치웠을 것으로 보고 작물을 사들인 업자를 추가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70대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황혼기에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해도 모자를 파는 저런 범죄가 무슨 가당키나 합니까? 이번에요 법의 처벌 달개받고 정말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정말 개과천선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라는 게요. 최장에 함부로 꿇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지난 1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보통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쩌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매장 아닙니다. 갑자기 냉장고 옆 선반이 쓰러지더니 안에 있는 음료들도 함께 쏟아집니다. 누가 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널브러진 음료캔과 쏟아진 액체들로 순식간에 어지럽혀진 이 가게 내부. 시간이 흘러 매장 안으로 들어온 검은 옷의 남성 무리가요. 이 쏟아진 물건들을 발견합니다. 저분들 빵 당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체격도 일단 예사롭지 않은 분들이 쓱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분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최장 기자님. 네, 이 어지럽혀진 매장 안을 딱 보고 있는 포스 있는 이 무리들. 네, 과연 이 남성들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마저 확인해 보시죠. 네. 쓰러진 음료를 발견한 남성들 갑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막 벗기 시작합니다. 건장하신데요? 상자 안에 떨어진 음료들을 담기 시작하는데요. 네. 무릎까지 이렇게 꿇어가면서 어머나. 음료들을 막 닦기 어머나, 세상에.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매장을 정리하는 이 4명의 남성들. 약 3분여간의 청소가 마무리되고요. 이 어머나. 건장한 남성들 그제야 매장 내 물건들을 고르면서 점심 식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덩치는 체격은 건장하시지만 어머
귀염귀염 하신 분들이에요. 박선배 변호사님. 보신 것처럼 어지럽혀진 무인 매장에 들어온 검은 무리들 사실 알고 보면 천사 같은 손님들이었습니다. 아하. 지난 1일 새벽 6시 40분경 부산의 한 무인 분식점인데 쌓여있던 캔 음료 박스가 떨어지면서 무인 음료수가- 분식점이란 것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 바닥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시간을 넘겨 오전 11시가 넘은 시각에 이 남성 4명이 식사를 위해서 이 매장을 방문했는데 쓰러진 음료들을 발견하자마자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겉옷까지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린 후에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는데 어머나. 한 남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음료를 닦기도 세상에. 했습니다. 저 장면이 압권이에요. 진짜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떨어진 물건들 진열대에 다시 가지런히 올려놓고 어머나. 난 뒤에야, 즉 청소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먹을 음식들을 골랐다고 합니다. 어머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관련해서 해당 무인 점포 업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방문을 해보니까 바닥에 이제 치운 흔적이 있고 음료수를 다시 담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바닥에 음료가 널브러져 있는 거를 보시고 바로 치우시더라고요. 중간에 뭐 벗으시고 직접 무릎까지 꿇어 가시면서 바닥도 직접 닦아주시고 간혹 가다가 드시고 나서 안 치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본인이 드시고 나서 치우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지럽힌 것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두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신 게 감사했습니다. 저 만나 뵙고 꼭 감사의 인사를 전달드리고 싶고요. 서비스라든지 저 작은 성의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요. 지금 업주분 얘기처럼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저거 아무나 못하는 행동 같아요. 그렇죠. 보는 저희들도 다 감사한 마음이 그러니까요.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다가 더 재미있는 거는 이분들이 별반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없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치우는 모습이 그러네요. 정말 미소가 절로 나오게 하는데 네. 아마 누리꾼들도 같은 심정이었을까요? 아하.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네. 다들 들어올 때는 주머니에 손 꽂고 무섭게 들어왔는데 치워주고 가신다 뭐 이런 평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선한 분들이 계셔서 아직은 살만 나는 세상이다. 네. 정말 요즘에 무인 점포 털어간다는 뉴스만 봤지 간만에 이런 훈훈한 뉴스 맞아요. 너무 고맙다. 이런 분들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서로 나눴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찾아서 상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어떤 제작진입니까? 이분들을 딱 찾았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라서 끼니 때우러 좀 들렸습니다. 쏟아진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아니 주워주자 이래서 저희는 사람도 넷이나 있고 하니까 금방 치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치웠습니다. 이렇게 뭐 이슈가 되고 싶어서 했던 일도 아니라서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큰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그런 노래 가사가 떠올라요. 이런 천사표가 요즘 어디 있어? 네, 세상에 이분들요. 겸손까지 겸비하셔가지고요. 업주분께서 조그맣게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아닙니다. 한사코 거절하셨대요. 정말 천사표시고요. 이런 분들 계시기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도 살만한 세상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